네, 2부 주제입니다. 급등과 급락, 변동성 파도 타는 환율 원인에 대해서 저희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저희 한 목요일쯤인가부터 굉장히 환율이 좀 급격하게 요동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었는데 하루에 20원씩 밀리다가 오늘은 이제 10원 정도 또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환율 동향부터 좀 짚어주세요. 우선 최근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롤러코스터였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360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을 어제부로 좀 깼죠.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1300원 중반 정도로 좀 올라왔는데 이러한 어떤 급등락세가 사실 왜 이렇게 연출되는 거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대외적 관계라던가 주 원인으로 따지자라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 찾기보다는 대외적인 차원에서 좀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고용지표라든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 실제 이제 실무진들의 대출 건수에 대한 심사를 연준에서 이제 가져와서 데이터화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왜 환율이 지금처럼 급락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일단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왜 최근에 이렇게 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비농업 고용지표, 고용지표 관련해서 최근에 고용이 다시 한번 좀 부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네.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정도에 발표가 되었던 고용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고용시장 자체가 좀 부진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했는데 네. 이 고용이라는 것 자체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ECI라는 이제 임금 상승률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단위 노동 비용 지수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고용 지표들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사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등을 하진 않았지만 고용 시장 내에서의 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인 건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구인 건수가 많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구직자를 이제 저희가 카운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높은 수준의 구직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구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좀 불안하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일자리 개수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 거의 올해 중반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가 앞으로는 계속 하이어 포 롱거를 지지할 것이냐에 대한 의미에서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반대의 흐름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반대의 흐름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고용시장이 계속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자리가 풀렸는데 코로나로 인한 그 특성 때문에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이러스랑 싸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부부가 있다면 남편 일을 하고 와이프는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살림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의 케이스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일을 나가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현업에 복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실 소비에 대한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신용카드 연체율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자동차 할부율 같은 게 역대 최고치다.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부부 입장에서 가게 입장에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벌이가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로나가 완전히 소진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일자리로 투입되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풀린 상황에서 이 일자리 수가 점점 매칭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면 다행히도 일자리가 많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에도 이 일자리가 이를 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지금까지는 좀 보여왔었는데 네. 만약에 이 일자리가 전부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포커스를 좀 맞춰왔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페이롤을 이제 저희가 한번 보자면 구인 건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구나. 그래서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이후의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사실 계속 있었던 상황인데
고용의 뜨거움이 점차적으로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한번 웨이지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의 스파이럴이다라는 말씀을 그 전에 드려왔었는데 이런 어떤 논리 체계가 좀 깨질 수 있는 모양새다라는 걸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짚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월 연준 의장도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인지하고 발언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FOMC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당연히 아직까지는 하이프로 온 거를 외치고는 있지만 고용시장 내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조금씩은 언급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를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거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후의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용지표가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따른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샴스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지표를 저희가 분석해서 나오는 인덱스를 보면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 것이냐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가 아니에요. 네. 경기를 미리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고용시장이 이미 추세를 꺾어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경기는 이미 침체에 돌입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경기가 침체로 다시 한번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고금리 장기화는 점차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러한 어떤 분위기를 반영해서 페드워치 같은 옵션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를 보면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20% 정도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사실 고용 참여율 같은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 참여율이 높아지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임금이 다 고임금으로 설정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고요. 네. 저임금의 노동자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는 고용시장의 질적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 고용시장은 오히려 질적 변화가 아니고 양적으로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양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되돌려질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용지표에서 최근에 좀 부진한 부분들이 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연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또 들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 세 가지라고 하셨으니까요. 한 가지는 어떤 걸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계속 핫했던 리펀딩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제는 리펀딩 계획이 공개가 되었죠.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00억 달러의 규모의 리펀딩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다면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800억 달러였다 정도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듯한 숫자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거를 저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세금이 좀 잘 거쳤습니다. 저희가 사실 세수 부족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하나의 큰 근거였는데 지금 3분기의 세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이 거쳤거든요. 네. 왜 그럴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걷는 거를 좀 이연한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크게 났다 보니까 세금을 좀 나중에 걷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했었는데 3분기 때 그런 세금이 거쳐 들어진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세수, 레베뉴라고 하죠. 저희가 세입이 좀 더 많았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3분기 저희가 GDP를 보면은 미국 3분기 GDP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경제 자체가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라는 거고요.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경기는 아직까지는 로버스트하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튼튼한 경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생각보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네. 세수가 좀 더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국채라는 건 결국에는 빚인데 네. 빚을 그만큼 더 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연준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 리펀딩 계획이 그거보다는 줄었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좀 유연화된 측면이 있다. 저희가 이런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1360원까지 환율을 꾸준하게 끌어올렸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미 국채금리 상승세였고 그렇죠. 미 국채금리 상승세 특히 뭐 10년물 같은 경우 2년물 같은 경우 5% 정도를 보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잖아요.
그거의 근간이 미국의 국채 발행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 공급 부담이 있을 거다라는 거의 주 논리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온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국채 물량이 좀 줄었고 그럼 국채 금리 역시도 사실 최근에 5년, 2년물, 10년물을 보면은 다시 한번 좀 내려온 모양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5%까지 좀 쭉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반영해서 달러 인덱스도 좀 내려왔고 그것이 다시 환율로 연결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일시적으로 하회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부터 미국채가 10년물 기준으로 약간씩 좀 오르는 모습이었던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97원에 어제 마감이 됐는데 네. 지금은 1,305원에서 6원까지 다시 한번 재차 올랐습니다. 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땐 최근 환율의 움직임은 사실 미국채 금리와 이제 달러 인덱스와의 연동성이 상당히 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번 주, 오늘이 이제 7일이잖아요. 그쵸. 7, 8, 9에 이제 총 3일을 거쳐서 1,100억 달러 정도의 미 국채 발행 계획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총체적으로 봤을 때 발행 물량은 줄었지만 사실 요번 주에는 그 집중도가 높은 주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미 국채 금리가 내려온 저점을 탈피하고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네. 이런 어떤 형상을 저희가 좀 관찰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채가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좀 105.5포인트 정도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높였고 환율 역시도 다시 한번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범피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이 변곡점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번에 변곡점 중에 하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채 발행 전체 물량 자체는 좀 예상보다 줄었지만 이번 주에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또 단기나 장기적인 시각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잠깐 벗어나서 저희 엔화에 대한 상황도 함께 좀 점검을 해볼게요. 네, 엔화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네네. 넘어가 드릴게요. 사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공매도 금지에 그쵸, 대한 얘기잖아요. 네. 공매도 금지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맞아요. 네. 사실 공매도 금지라는 게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증시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공매도 금지 법안이 나오고 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거는 숏배팅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숏배팅을 하지 못한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현물을 인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인들이 국내 증시를 빠르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상당히 오름폭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럼 외인들의 실수요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유입됐다라는 거고요. 달러가 유입됐다라는 건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인 원화 강세를 저희가 좀 표방할 수 있는 모양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원화에 대한 물량보다 달러에 대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 차원에서의 강세 측면에서는 원화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다. 이런 차원에서 1,360원을 보였다가 밤사이 그리고 잠깐의 주말 사이에 1,300원까지 내려온 배경이 되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공매도 금지 자체도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그럼 한 6개월 정도의 포지션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포지션을 결정은 사실 그렇게 6개월 동안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운용하는 건 아니고 단기간에 좀 몰리는 성향이 있을 겁니다. 네. 이후에 사실 공매도 금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어제처럼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장 초반에는 조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출발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매도에 대한 금지 영향이 사실 어제 좀 더 집중되었고 그래서 환율의 하락폭을 키우는 데 집중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당연히 아직까지는 잔존하고 있지만 네. 환율을 움직이는 주 트리거는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어제 25원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 어떤 환율의 낙폭을 키우는 데는 이게 한몫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또 환율의 영향까지 함께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엔화에 대한 상황도 함께 점검해 주세요. 아무래도 최근 엔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환율, 원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원화도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여서 149엔, 달러 기준으로 149엔 초반선까지 좀 내려온 모양새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50원 선으로 올라갔거든요. 엔화가 내려온 이유는 좀 명확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려왔고 그 플러스 미 국채 금리가 하락폭이 상당히 그쵸. 컸잖아요. 네.
미 국채금리 하락폭이 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 차이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수요를 베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손해가 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엔화를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엔화에 대한 매수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 기준 엔화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보였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미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조금씩 오르는 모양새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청산 물량이 조금은 진정되었고 플러스 BOJ에 대한 실망감이 아직까지는 여전한 거죠. 사실 이제 얼마 전 BOJ 통화정책 회의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니케이 신문에서 발표를 했을 때 아무래도 YCC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놓여질 거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네. 실제 BOJ를 경험해보고 난 뒤니까 1%까지는 허용해 주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만큼의 매파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이에 따른 해석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일본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2%의 물가 성장률을 꾸준하게 유지하려고 목적화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여기서의 2%의 물가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 실질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CPI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본의 저성장 국면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이용하겠다. 아직까지는 좀 더 버퍼가 남아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일본의 정부 부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전에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가 아직까지는 일본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채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의 고금리는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초안화 통화 정책을 조금은 유지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우에다 총리가 좀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BOJ의 스탠스로 인해서 플러스 미 국채금리 움직임으로 인해서 엔화는 149엔까지 좀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달러 대비 좀 약세를 보이면서 150엔까지 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엔화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저희 함께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좀 힌트를 주시긴 했지만 국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결인데 이후의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변곡점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통화 시차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미국 내에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환율의 상승세를 사실 주로 견인했던 것 중 하나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렇죠. 긴축적인 태도였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되돌려졌을 때는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한번 다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차원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고용지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제 실물 경제,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할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를 좀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다시 한번 상환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일반 가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이런 변곡점이 우리는 점차 관찰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방 압력이 높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연말에는 1,200원대로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1,350원, 60원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 말에 설득력이 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다행히도 이게 다시 한번 좀 방향을 좀 내려서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1,29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 다만 당분간은 11월 17일 미국의 네. 셧다운 논의가 되기 전까지는 좀 범피한 모습을 보이면서 해당 구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당 구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연말에는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좀 관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말까지 조금 긴 시각으로 보셨을 때는 긴축적인 흐름을 되돌려질 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2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